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그 형태는 지금 로마적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다. 앞으로 영원히. 교수님도 로마인이신가요 혹시?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제국 중 하나죠. 로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의 흥망성쇠부터 재미난 이야기까지 모두 파헤쳐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 역사학과에서 서양사 가르치고 있는 정기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헌입니다. 두 분 모두 10분 토론 첫 출연이신데요. 두 분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로마 제국사 공부했고요. 예. 그 제국사 가운데도 기독교 역사 특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적인 거,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예. 문학, 사상, 수사학 이런 쪽,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예. 쪽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 이야기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제국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로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로마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제국 가운데서 뒤가 보이지 않는 1등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네. 바짝 쫓아올 수가 있고 2등이 저 뒤에 멀리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저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탁월한 1등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는 일단 존재 기간이 매우 깁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돼가지고요. 기원 후 1453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기간이 2200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로마는 1453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는 동로마 제국은 그 나라 정식 국호가 로마 제국입니다.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우리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란 말은 히에로니무스 볼프라는 서양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16세기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정통성이 서양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 서로마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사용해왔고 우리가 그걸 지금 반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 제국이 세계 1등 국가로 존재했던 기간이 1000년입니다. 기원전 200년,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기원 후 800년까지인데요. 기원 후 800년에 소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성립됩니다. 예. 그때까지 동로마 제국이 세계 1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년제국 로마 그러는데 1000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10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말이고요. 특히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기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가 그야말로 제국 중에서 1등인데 네. 2등이 안 보이진 않고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초의 제국적 규모를 가진 왕국을 꼽아라 그러면 페르시아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가 주도했던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네. 제국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어지는 서양의 여러 제국들 속에서도 로마를 모방하고 표방하면서 나왔던 그 여러 제국이 있거든요. 어쨌든 압도적인 1위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등과 3등의 차이보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져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몽골 제국은요? 그것도 들어가야죠. 네, 몽골 제국이 사실 영토만 보면 더 넓잖아요. 영토는 넓어도 존재 기간이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시작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건국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원래 어머니가 누구냐면 베스타 여신의 신전의 여사제였던 실비아입니다. 그 마르스라는 군신이 그 실비아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요. 낳자마자 이 쌍둥이 형제는 강가에 버려집니다. 이 강가에 버려진 두 쌍둥이 형제를 늑대가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늑대가 그 쌍둥이 젖을 먹이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이 관찰됩니다.
지금 정기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로물로스가 세웠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사실 더 멀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신화적 인물에 더 잇따라 올라가는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 그러면 트로이아 전쟁을 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가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예. 트로이를 쳐서 함락했다. 예. 그럼 이제 트로이는 멸망을 했는데 예.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았던 왕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에네아스. 지금 있는 트로이는 멸망했지만 새로운 트로이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헤매서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 중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군요. 네, 로마의 전신인.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라비니움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이 아스카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바 롱가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알바 롱가에서부터 그 쭉 이어져서 로마가 세워지는데 이 아에네아스의 16대 손이 바로 로물로스라는 거예요. 로물루스도 왕족이었는데 왜 버려져서 늑대에게 키워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 예. 바로 그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사실 자기 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예.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로마를 건설하게 된 거죠. 로물로스가 이겨서 로마가 됐는데 만약 레무스가 이겼으면 레마가 되지 않았을까? 레마. 로마가 좀 더 멋있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하면 예, 예. 곰이 나오잖아요. 예, 예. 호랑이도 나오고 예. 왜 여기는 늑대일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소아시아 반도 아시아 쪽 그걸 스키타이족이라 그러는데요. 스키타이 쪽 가운데 늑대 토템이 있습니다. 늑대 토템이 쭉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관찰이 됩니다. 늑대를 토템으로 숭배하고 있던 종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로마의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설이 강합니다. 전승설이라는 것들은 봐보면요, 거의 대부분 신화입니다. 이게 트로이도 그리스 계통이거든요. 그리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매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도 그리스 못지않은 문화 전통이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그럼 로마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좀 제국으로서 해외로 좀 더 진출하고 유럽을 다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은 무슨 왕국이니까 제법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로마의 7 언덕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로마시의 중심부에 있는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네. 그 언덕에 세워진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종로구의 반도 안 됩니다. 큰 마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왕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 치면 이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국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로마가 절정에 건국됐다는 그렇게 조그만했습니다. 그렇게 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팽창해 나갑니다. 다른 나라의 팽창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나라 팽창 그러면 아까같이 몽골 제국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징기스칸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로마는 딱 나오는 장군이 없어요. 서서히 조금씩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팽창해 나가는 겁니다. 팽창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을 들면 509년에 공화정이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예. 마지막 왕이 따르키누스 오만왕입니다. 이름도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만왕의 아들이 루크레티라는 유부녀를 강간해요.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내서 왕을 쫓아내버리고 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말로 공화국을 레스 푸블리카라고 그럽니다. 예. 요 말이 영어로 리파블릭이고 현재 공화정의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공화정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에서는 공화정이나 민주주의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규모가 큰 국가라서 공화정이 되는 건 이게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계속 공화주의를 추구할 때 로마 공화정의 정치 체제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왕이 없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 왕이 없는 체제에서 귀족과 평민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간에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체제의 핵심은 항상 견제와 균형인데요. 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점차 팽창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중심에 원래 로마가 있고 로마는 라틴족의 한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그 북쪽에는 에투리아가 있었고 그 남쪽에는 삼니움, 그다음 또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차례로 쭉쭉 격파해 나가는 과정이 270년까지 이어집니다. 기원전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을 때 그 맞은편에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지중해 국가의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니까 두 나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됐고요. 이 로마는 120년에 걸쳐서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이제 지중해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지중해 패권 국가가 될 때 가장 유명한 전쟁이 하니발 전쟁이거든요. 하니발이 스페인에서부터 해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간 얘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코끼리 부들 끌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한니발이 코끼리를 끌고 싸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35마리 코끼리를 끌고 갔는데 34마리를 죽어버리고 한 마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다녔는데 코끼리 부대가 싸운 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제국과 제정을 혼동을 해가지고요. 아우구스투 시대 때에 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국은 공화정 정치에도 해외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200년 경에는 서쪽으로 카르타고 제배하고 동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리스를 장악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원전 27년에 악티움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를 격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중해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레 노스트룸. 마레라는 게 바다라는 뜻이고 노스트룸이라는 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 바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자기 앞바다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반도 있고 그 위에 코르시카 섬 있고 사르데스 섬 있고 시칠리아 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둘러싸면 여기가 우리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쪽으로 포에니 전쟁 끝나고서 사르데스랑 코르시카를 딱 먹고 시칠리아 또 딱 먹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딱 먹어버리니까 우리 바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쯤 되면은 거의 로마 영토가 지중해를 다 감싸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로마의 위대성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지중해를 자기 영토로 감싼 유일한 제국, 이게 로마예요. 아마 인류가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유럽과 아프리카랑 아시아를 다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단일 국가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 지중해 자체가 이제 마레 노스트룸인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가 이길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어떻게 큰 성공을 거뒀느냐, 이거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역사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아주 중점도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체력이 약하다, 지력이 떨어진다, 돌을 만지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느냐, 이런 문장들이 로마 시대 때 많은 작가들이 글에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비오스는 누구였냐면 원래 아카이아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펠로폰네소 반도의 그 지역에 있는 동맹국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폴리비오스가 거의 맞서서 싸웠거든요. 근데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로마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잡혀오면 그 가운데 지식인들은 그냥 노예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폴리비우스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많이 배우거든요. 폴리비우스는 로마의 지식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를 정복했을까? 이거 정말 나는 궁금하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시한 답은 뭐였냐면 내가 로마 사회를 공부해 보니까 로마 사회에는 정치 제도가 매우 견제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그래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요소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치적 혼란이 없고 신분 간의 화합이 매우 잘 된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왕정이나 귀족정에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체제, 힘을 끌어냈다. 그것이 로마 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항상 그 계급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걸 팽창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민중들은 사실 핍박을 받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우냐면 민중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권리가 확장되지 않으면 노예처럼 살면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뭐하러 이 나라 지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민중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무장 보병들이 얼마나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군사력이 결정이 되는데 로마는 이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특히 이 시민권을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이 나도 이제 로마의 시민이야. 로마는 내 나라야. 나는 그 로마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정복 당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로마의 그 융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스파르타랑 비교를 할 수 예. 있거든요. 그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그리스 패권을 두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스파르타가 이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시민권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이었던 거예요. 스파르타 인중에서 스파르타 시민만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지배하면 다 그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관리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관리가 힘들고, 그리고 한 번 진 정복민들이 스파르타 애들의 지배를 그대로 받으려고 그래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죠. 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 회복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스파르타는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지만 제국으로 팽창하지 못했는데, 로마는 그 시민들의 권한을 높여주면서 로마가 팽창하고 강해질 수 있었고, 그 강한 힘이 또 다른 팽창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로마는 이제 열린 사회인데요. 전근대 국가는 귀족과 평민이 있거든요. 귀족과 평민의 격차가 매우 커요. 근데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격차가 약합니다. 서로 융합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최고 관리는 콘술인데요. 콘술 2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평민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평민 또 도시 관리관도 있었고, 평민만이 될 수 있는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호민관이 10명이나 되는데 이 평민 가운데만 선출하게 돼 있고, 이 호민관을 지내고 나면 올라온 의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신분이 평민에서 귀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귀족, 평민 말고 노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 노예가 해방이 돼가지고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노예가 늙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면 주인이 부양을 해야 됩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양을 하게 되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인들이 그냥 해방을 시켜줘 버립니다. 해방을 시켜주면 이 사람은 반시민이고요. 그 사람 자식들은 완전한 시민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가 이제 어떤 지역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면 정복당한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통치에 기여하는 사람들, 특히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로마는 그 구별 없이 기원 후 212년이 되면 로마 제국의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을 나눠줍니다. 다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 존재했던 어떤 제국에도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 국가, 이거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이 피정복자 가운데 올라온 의원이 되고 황제가 된 사람이 수십 명이 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라 그래서 284년에 황제가 된 분인데, 이분은 노예 출신이고요. 기독교를 공인한 유명한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평범하게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돼서 군인으로 승승장구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에 크게 기여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국가였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나라가 됐는가, 이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정관 중에 한 명은 평민으로 된다는 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엔 귀족들이 했다가 평민들이 아니 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그래갖고 그걸 투쟁을 합니다. 그때부터 리키니우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집정관 중에 한 명은 평민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호민관이 민중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그 민중들의 평민회가 있는데, 평민회가 결정을 해서 올리면 그 언론에서 그냥 무시해버리던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르텐시우스 법이 되면서는 평민의 의결도 그대로 국가의 그 정책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한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이 로마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놀라운 거는 귀족들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 무작정 폭력적으로 누르려고만 하지 않고 또 합리적인 건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는 게 그 로마를 진짜 2000년 이상 끌고 갔던 힘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로마가 황금기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로 유럽에 영향력을 미쳤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로마의 돈이 금화가 아우레이우스고 은하가 데나리우스인데요. 이게 현재 달러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 전역뿐 아니라 인도까지 전부 다 이 로마의 금화와 은하가 본원 통화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문헌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로마의 금화와 은하가 많이 발견됩니다.
로마가 인도에서 향료, 향신료, 각종 보석류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저 북쪽으로 와서는 브리타니아에서 주석이라든가 굴을 수입해다 먹었습니다. 네. 로마 사람들이 또 식탐이 매우 많긴 했어요. 특히 굴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로마의 황제들도 굴을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트라이아나스 같은 황제는 전쟁에 나갈 때도 반드시 생굴을 나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굴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먹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먼 지역, 브리타니아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수입해 올라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로마의 화폐가 본원통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문화도 꽃피우고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로마가 남긴 유산은 법과 정치와 문화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유명한 게 법입니다. 이 로마법전을 펼쳐놓고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나라 법인데 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법인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 예. 민주주의에서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예. 법. 그리고 로마법은 글자가 치면 40만 자가 넘고요. 일상생활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나무가 예. 커가지고 가지가 옆집으로 뻗어나갔다. 그러면 그 옆집에 뻗어나간 가지에 열린 열매는 누구 것이냐. 애완견을 끌고 갔는데 애완견이 조금 사고를 일으켰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민법이 지금도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법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그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 그러면 거의 윤곽만 이렇게 그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적시키면서 그걸 법으로 체계화시켰고 법을 만든다 또는 법을 검토한다 그럴 때 로마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검토하면 이게 옛날 거네라는 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가져오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로마가 인류 역사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을 꼽아라 그러면 법이 1등으로 꼽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가 이제 건축에 관해서도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 8만 5천 킬로인데 이게 지구 2바퀴 반입니다. 이건 큰 간선도로만 그렇고요. 지선까지 합하면 약 25만 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만큼 모든 곳에 로마 도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로마 도로의 위대하면 그 도로가 지금도 쓰인다는 겁니다. 워낙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항상 1m 이상 파가지고 기반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요. 위에도 정확하게 경사를 만들면 이렇게 빗물이 잘 빠지게 하고 가다 보면 또 브레이크를 밟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이거 다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놨고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봐보면 다리가 한 1km 넘는 다리도 많이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들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요. 그로마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직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로마는 다른 건물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로마에 가보면 볼 수 있는 판테온이라든가 콜로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로마는 항상 정복한 모든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지금도 거의 모든 지역에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히 목욕을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 목욕 시설 다 만들어줍니다. 그 시설을 보게 되면 야 로마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로마 시민이 됐구나. 이걸 느낄 저기 수 속주에 있는 있겠군요. 사람들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확장을 얘기해 보면 정치가 안정되면서 민중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군사력이 되고 그럼 이제 옆 동네 치는 거죠. 네. 그리고 치는 동안에 이제 길을 닦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로마를 복제해 놓는 거죠. 예. 정복해 나가는 마다 길을 길 닦고 도시 만들고 거기다 법 넣고.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퍼져 나가니까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로마로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기만 들으면은 로마 제국 지금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로마는 언제부터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건가요? 사람들은 또 사치와 향락을 많이 얘기해요. 예. 그래서 로마가 가장 사치가 많이 빠졌던 때가 언제냐면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한 2세기까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전쟁이 없어지는 기간이죠. 1776년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사 연구에서 딱 두 권의 책을 꼽으라 그러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와 롬젠의 로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롬젠의 로마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사치와 향락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의 기본,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다. 로마가 지배층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멸망했다는 얘기는 역사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돼 하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황제들 중에 폭군들도 나오고 사치와 향락을 하면서 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거 아닐까요? 폭군 얘기를 할 때 네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로가 네로 황제. 상당히 그 폭군이었던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죽였고 아내 2명을 죽였고 동생을 죽였고 선생님을 죽였죠. 예.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라 그러고요. 네로의 폭군 행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 시가 불타고 있을 때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쓰여 있긴 합니다. 근데 스웨토니우스는 워낙 야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역사학자가 타키투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 타키투스 역사책에 보면 네로는 그때 로마에 있지 않고 안티움이라 그래서 남쪽에 휴양도시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쉬고 있다가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알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소방대를 조직하고 휴식처를 마련하고 식량을 배분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이 자꾸 돌아가지고 네. 악성 루머가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악성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기독교 신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로가 이후에 그 나쁜 황제 오명을 뒤집어 씌우게 된 거는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실제로 방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로는 평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던 사람으로 역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언제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인지. 사실 사치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로마를 잘못 이해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순기능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공화정 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공화정은 원로원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갖고 이렇게 정책이나 법이 결정이 되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큰 나라를 하려면 한 사람이 딱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국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게 좋은 군주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예. 잘못된 황제를 뽑으면 황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로마가 과연 멸망했나? 저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아까 그 로마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로마라는 이 고유명사는 없어졌지만 예. 로마적인 삶의 방식, 로마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로마적인 법 정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현재도 거잖아요. 남아 그렇죠. 있잖아. 로마를 레스푸블리카, 리퍼블리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의 구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민중의 것, 이게 레스푸블리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2000년 동안 그 숙성시켜왔던 예. 로마의 문명, 그것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동양 문화가 있고 서양 문화가 있었는데 예. 19세기에 아주 전면적인 동서 충돌이 있으면서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화가 아니라 서구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서구화의 핵심이 뭐냐? 그럼 로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제3의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동로마 제국의 딸하고 그 모스크바 공국의 네. 그 황제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로마 제국을 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황제 즉위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자기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마 제국의 연속선상에서 신성로마 제국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팍스 로마나를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그 형태는 지금 로마적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다. 앞으로 영원히. 교수님도 로마인이신가요 혹시? 저도 로마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정신은 살아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로마의 정신이나 제도나 문화 같은 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실질적인 국가는 멸망했죠. 멸망했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영역이 매우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끊임없이 밖에서는 이걸 차지하고 싶어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 로마가 시민 정신이 강하고 국가의 힘이 강할 때는 외침을 다 막아냈지만 네. 계속 엇박것을 당하다 보면 힘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요. 때때로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황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황제가 호노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호노리우스의 취미가 닭 사육이었어요. 그 애완닭의 이름이 로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기에 고투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시 로마를
약탈하게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라벤나라고 그래서 당시 임시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 라벤나에 있을 때 그 한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로마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 닭이 죽었단 말이냐? 그렇게 외친 걸로 유명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질병도 많았습니다. 3세기도 있었고 6세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특히 1453년쯤 되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은 대포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예. 근데 동로마 제국 여기서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성병은 너무 튼튼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인하고 좋은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혁신과 긴장이 멈추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다. 이게 로마사의 기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두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9세기 로마 법사학자 예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칼로 정복했고, 한 번은 법으로 정복했고, 한 번은 기독교로 정복했다 그랬는데 오늘 얘기에서 기독교 얘기는 한 번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따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로마가 당연히 꼽힐 것 같아요.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고 로마사만 잘 읽어봐도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구석구석에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로마사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한 것도 있는데 듣고 싶다 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도 준비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